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네, 그죠? 지난주에 첫 수업이 진행되었고 오늘은 이제 2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볍게 서론으로 보셨고 이제 오늘 수업부터가 사실은 본론입니다. 그렇게 예고를 드렸죠. 자, 이제 오늘 수업부터가 사실상 본론입니다. 교재로는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7페이지부터 이제 오늘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빠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가볍게 돌아가면 우리 이 과목 중개사법은 기억 하나 하셔야 될 것 자유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규제가 자유롭게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으로 바뀌었다?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허 등이라는 말은 이 법은 신고제로 가던 것이 허가제로 바뀌어서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자, 지난주에 빠지신 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들으신 분은 다시 정리할 것. 지금은 중개업을 허가제를 가고 있다. 등록제를 가고 있다. 등록제를 가고 있습니다. 이 법 제1조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원래 개정돼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랬고 교재 보면서 합시다. 교재 14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법의 직접 목적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2번 간접 목적으로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인 목적, 그걸 우리말로 하면 최종 목적이다, 그죠? 최종 목적을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종 목적 하나는 체크하고 갑시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6가지를 제시하는데 1번 중개부터 2번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가 있습니다. 개업공사를 개공사라 부릅니다. 내려가면 5번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사라 부릅니다. 6번 중개보조원이라는 6가지 정의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고 한 번 듣고 다 암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해가면서 서서히 암기해 갑니다. 넘어가면 제3조까지 공부했습니다. 제3조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범위입니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밑에 박스에 보시면 중개사법에 따라 1번 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동그라미 내려가면 3번이 아니고 시행령 2조에 1번 임목 두 번째 광업재단 3번 공장재단이라는 3가지 물건이 있다 해서 5가지를 동그라미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그렇게 체크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본론이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그랬는데 17페이지가 제4조입니다. 4조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본 문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재미도 있고 시험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는 단어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인데 이 파트에 대해서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시험 시행기관 짚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원칙적 시행기관장 누구? 시도지사죠.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2번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래도 명색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치는 시험을 누가 실시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데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3년 전에 출제됐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X죠. 1번 문제의 1번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됐던 문제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는 속상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사 시험도 의사 자격 시험을 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 시행할까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약사 자격 시험도 있겠죠? 약사 시험 누가 실시한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뭐 검판사가 되는 변호사 시험이죠. 사법 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시행기관장이 있습니다. 어제 끝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험인 수능시험, 그죠? 수능시험은 누가 실시할까요? 교육부 장관, 국가에서 실시합니다. 그 국가의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자, 그렇듯이 모든 시험의 시행기관장이 있듯이 우리 이 시험은 누가 시행하느냐? 지금 이 단원이잖아, 그죠? 개념을 잡으시면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시행 기관장 하는 느낌을 가졌다면 아주 참 재밌었던 것은 작년에 어디 지역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이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하니까 학원에서. 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히. 학원에서 1인 시험을 칠 것 같으면, 그죠? 심심하면 자기적 하나씩 내주면 됩니다. 이쁜 사람들, 그죠? 국가가 시행합니다. 이 시험은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잡았다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자, 응시 잘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요 1번이 출제가 대바가 있으니까 2번이 더 중요한데 앞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봅시다. 본인은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응시 자격이 있다 이랬습니다. 왜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분 대답하고 계셨죠? 책 보지 말고. 본인은 응시 자격이 있습니까?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부정행위도 안 실거든요. 시험도 친 적도 없고. 왜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있습니까? 하니까 뭐 부정행위 한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시험을 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좋습니다. 자, 이 응시 자격은 여러분한테 심어주려고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가 응시합니다. 자, 조건이 뭐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20세가 넘어야 돼. 자, 그러면 외국인은 응시할 수 없다. 이래 나가는 거죠. 그 다음 20세 이상이니까 18세나 19세는 치면 안 된다. 그죠? 물론 그때도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조건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모가 단정한 자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용모는 구질구질해도 얼마든지 칠 수는 있었습니다. 또는 군대를 갔다 온 자, 군대를 다녀온 자 이러면 여자는 또 안 된다 이 말이 되잖아, 그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런 학력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고 2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두 분한테 제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왜 있습니까? 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20살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은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정답이 누구나 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세 이상인 자라는 조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으니까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조문 자체가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는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대답을 누구라도 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볍게 탁 던졌는데 그러면 시험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는 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건 이제 이런 걸 따로 아셔야 돼. 누구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미국인도 응시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베트남 여인 많이 들어와 있죠.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국적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베트남 여인이 시험 칠 수 있다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시험 칠 수는 있는데 내가 말하는 합격하겠냐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아, 그렇습니다. 답을 모른다. 그래야 되죠. 시험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교부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잘 치고 학교하면 자격증 받을 수 있다니까요. 좀 더 심하게 갑시다. 5살짜리 어린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누구나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5살짜리가 시험 칠 수 있다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몰라요. 이래야 돼요. 안 돼요. 하면 틀려요.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교부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5살짜리가 자격증을 받았다고 영업을 하면서 3억짜리 하나 사실래요? 1억 5천에 임대 얻을래요? 이건 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9살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을 못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스토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가 하면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다. 맞습니까? 누구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라도. 그 대신에 중개업을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 스토리 기억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듣게 될 건데 비 오는 날 그죠? 오늘 같은 날 하늘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뭐라 부른다? 금치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비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1시간씩 웃으니까 한정치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람 느낌이 좀 왔죠? 맛이 영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그렇지. 누구라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하늘 보고 웃고 있는데 너는 공인중개사 안 돼. 이러면 그 사람 웃다가 화내는 수 생깁니다.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면 자격증도 교부됩니다. 자격증은 교부되지만 정상이 될 때까지 중개업은 못하겠죠. 그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결격사유다 그랬다고. 지금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결격사유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다. 근데 결격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를 이만큼 크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제한하는 자가 2사람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2사람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내려가면 1번 자격 취소자 3년 찾았나요? 밑줄 딱 떴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바로 밑에 2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 부정행위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얼마 동안?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칠 수 있다 그랬는데 못 치는 사람 저 2사람이 오히려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시험에서도 아주 연결 잘 되니까 자기 것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2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자,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자격이 있다가 왜 취소됐죠? 자격 취소자라 그랬는데 왜 취소됐죠? 뭔가 위반을 했겠죠.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게 이겁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네 한 달에 50만 원 주고 쓸래. 이를 뭐라 부른다?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응시할 수 없다. 뭐 부정행위자는 크게 설명할 필요 없죠.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5년 동안 응시 못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칠 수 있다 그랬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베트남 여인도 되고 미성년자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이 2사람이 오히려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칠판에 적어놓은 응시 제한되는 사람들을 체크하시면서 나도 저기 하나에 해당되네. 그러면 이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응시를 못하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 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런데 오늘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번 시간 끝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 듣고 이제 내일부터 결석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 내일 결석할 사람 억수로 부담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결석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석한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응시를 제한하는 2사람 짚었습니다. 쭉 내려가면 3번 시험 방법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첫째 줄에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어떻게 해요?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또는 국토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는 있다. 지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편한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자, 시험 치는 방법은
1차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에 뭐가 있다 그랬죠? 미치겠다, 민법, 괴롭다, 괴론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에. 그 다음 2차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무슨 시간? 공인중개사법.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 그저 그런 시간을 공시세법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공포의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 동시에 시행합니다. 동시 시행. 근데 모든 국가고시는 1차에 합격한 자들만 모아서 2차를 칩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근데 중개사 시험만 동시에 시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고 1차 합격한 자만 모아서 2차를 쳐야 되는데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날에 같이 동시에 시행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1차와 2차를 지금 동시에 시행하는데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1차 치고 합격한 자들만 모아가지고 2차를 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지금 하는 대로 동시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시행하는 게 좋습니까?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어느 게 좋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반반입니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점 저런 점 다 법이라는 것은 전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구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가고시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3대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고시라 그랬습니다. 국가고시로서 부동산에 관한 3대 자격증. 1번 뭘까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2번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입니다. 요 세 가지가 부동산에 관계되는 국가시험입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되는 요 세 가지 자격증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국가 자격증이니까 과목도 전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직종에 따라서 약간의 특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는 우리 뭐 관계법규 이런 것들이 공법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민법에 관련되는 내용 당연히 들어갑니다. 과목이 유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경비를 정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과목에서 없는 회계 이런 걸 하나 공부를 합니다. 회계 아시겠죠? 뭐 관리비를 어떻게 돌았다가 어떻게 썼다. 그런 것 때문에 회계학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관리소장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뭐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 뭐는 왼쪽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의 과목하고 유사하면서 또 약간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과목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감정평가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민법 들어가고 등기법, 지적법, 공법 지금 공부하는 거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법을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감정평가론 해서 그런 게 학개론에서 여러분 배우는 감정평가론도 들어갑니다. 또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영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은 대체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과목별 자격증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왜 굳이 했는가 하면 그런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나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전부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개사 시험만 동시에 시행합니다. 원래 주택관리사 시험도 한날에 다 시행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그러면 중개사 시험도 분리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택관리사는 1년에 2만 명 응시하거든요. 중개사는 15만 명.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분리해갖고 시행해 보는 거예요. 뭐 장단점이 있는지 보고 중개사도 그쪽으로 따라 들어간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분리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거든. 주택관리사 이런 시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공부해놨는 거라. 민법, 뭐 공법 힘들게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거기 주택관리사는 아까 했잖아요. 회계하고 시설개론 요것만 별도로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요. 아파트 앞에 사무소 차리면 그 아파트 물건 다 내 겁니다. 관리소장 하면. 그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했는 공부를 버리는 공부가 아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원래 꼭 열심히 하셔서 중개사 시험 따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거기다가 회계하고 시설개론만 붙이면 된다니까요. 다른 건 공부 말고 딸도록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사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도 시험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사도 한번 도전해 봅니다. 공부 다 해놨는 거라니까. 그지? 다 해놨는 거. 거기다 감정평가론, 영어 이런 것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뭐 영어 하니까 좀 기죽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나는 영어 선생을 해가지고 나 영어가 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과목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중개사 따고 내년에 주택관리사 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법시험 이런 거 한번 쳐보는 거라 이제 막 가는 길에 막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집은 엉망되겠죠. 이런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또 그런 길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 출제 유형 뭐 너무나 잘 하시는데 3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거기 한자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1차를 면제해 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 1차에 합격한 자만 모아서 2차를 치면 그럴 일이 없을 건데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1차는 합격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안 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1차는 안 되었어요. 근데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1차 결과를 모르고 지금 2차도 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2차는 다행히 또 안 됐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다행이에요 완전히. 1차는 합격을 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어쩌다가 2차도 되더라 이런 사람도 나와요. 그 다음 1차는 안 되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4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다 정했어요. 지금 방금 했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2차가 떨어지면 다음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해 줍니다. 한자 빠지면 틀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시험이 26회였습니다. 자, 26회 1차를 합격했다면 다음 해 한하여 한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몇 회만 해준다? 27회만 해준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1차에 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이래 돼버리면 27회, 28회, 29회, 30회 중에서 자기가 유리할 때 한 번만 면제받으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못하도록 해놨다고. 다음에 한하여 이게 한자가 빠지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게 해석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1차를 합격했어. 그럼 이제 뭐 27회에 1차를 면제받겠죠. 2차 시험 치러 가는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성수대교가 툭 끊어지는 바람에 시험장에 못 갔어. 그죠? 여러분 잘못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면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음에 한하여. 한자가 없으면 다음번에 1차를 면제 주면 그럼 다음번 시험 치를 때 면제 못 받았으면 그 다음에 면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된다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기독교를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라고 잘 들어옵니다. X예요. 한하여 1차를 면제한다. 그거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1차에 합격한 자가 2차가 안 되면 다음에 한하여 면제해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1차는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2차도 안 됐다. 이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불합격.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1차는 되었는데 2차도 되었더라? 당연히 합격. 그죠? 그럼 이 사람 1차는 안 되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무효. 그죠? 그래서 4가지 경우가 만들어졌습니다. 4번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기. 자,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입니다. X. 지금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상의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 알고도 당합니다.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험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회 시행한다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1차와 2차를 언제든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이상 시행한다 해야 정확한 거예요. 뭐 이상의 동그라미 딱 잡습니다. 4번 시험 실시. 자, 시험의 예정 공고하여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합니다. 수험생들한테 편리해 주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시험이 5월 달에 있을지 8월에 있을지 10월에 있을지 모르고 공부하는 것하고 언제쯤 있을 것이다를 예정해주고 공부하는 게 훨씬 수험생들한테는 유리하죠. 또 성인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도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편리해주기 위해서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원래 시험 일정이 안 나왔는데 사실은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한다 하지만 12월 다음 달이면 다 알게 됩니다. 이걸 왜 알게 되는가 하면 다음 달 12월에는 내년 국가고시 일정표가 다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월이면 알게 돼요. 내년에 시험은 언제 칠 것이다. 이거. 자, 그러면 예정 공고를 해줬으면 확정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 바로 밑에 시험 예정 공고 후 시험 언제까지? 90일 전까지 예정 공고 해줍니다. 그래서 90일 전 요거 짚으셔야 되고 옆에다가 60일 X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60일 전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 며칠로 바뀌었다? 90일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뀐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전에 국가고시들은요. 어떤 시험은 60일 전에 공고하고 어떤 거는 90일 전에 공고하고 이렇게 날짜가 막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싹 국가가 정비를 했어요. 국가시험은 전부 다 며칠 전으로 90일 전으로 통일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험은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 줍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네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올해 10월 24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10월 24일 시험 치겠다고 확정 공고를 예비 공고를 해줬고 예비 공고하고 나면 확정은 10월 24일로부터 언제 전에 90일 전에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9월 24, 8월 24, 7월 24일까지는 공고해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90일 전에 공고하는데 7월 17일쯤 되면 일주일 정도 빠르게 공고해줘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7월 17일 해도 관계없잖아. 그죠? 수험생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줍니다. 이렇게 확정 공고가 나오는 날까지가 바뀐 것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개정되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은 10월 달에 있는데 이때도 법이 바뀌어 들어오면 이놈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시험 범위가 결정됩니다. 90일 전 하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 짚어놓으시고 자 이제 시험이 공고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원서를 제출합니다. 응시 원서의 제출 그건 당연하니까 뭐 읽으면 되는데 제일 밑에 3번이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3번 별표 딱 찍어놓고 응시 수수료의 반환의 별표를 딱 찍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입사시험이라든지 자격시험을 치거나 할 때 원서 내겠죠. 원서 내면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아십니까? 원서를 제출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면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이거나 입사시험이거나 그런데 중개사시험은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큽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별표 딱 해놓으시고 자 얼마를 반환해 주는데요 하니까 1번 수수료를 과오납했다. 잘못 냈으면 잘못 냈는 거 전액은 돌려주겠다.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응시 못했다. 그 시험 시행기관이 잘못했다. 그럼 당연히 전액을 돌려주겠다. 3번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당연히 전액을 돌려줍니다. 이제 4번 짚읍시다. 마감한 날로부터 다음 날 7일까지는 얼마를 돌려준다? 60%를 반환해 줍니다. 5번 위 4번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일로부터 얼마? 10일 내로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얼마를 돌려준다? 50%까지 반환해준다. 그래서 뭐 얼마를 돌려줍니까? 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반환해준다라는 데 큰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8월달 되면 원서 마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8월 초에 합니다. 근데 원서 접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감하기 전에 원서 내죠. 마감하고 난 뒤에 내는 사람 없잖아요. 마감하기 전에 원서를 접수했다가 반환을 요구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한 날로부터 7일 내로 돌려달라 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60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 다시 7일 내로 이내일 때는 100분의 50을 돌려준다라고 했다가 지금 방금 줄 것이었죠. 이게 바뀌었어. 언제? 10일 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10일 전이라는 말은 이거죠. 시험이 10월 24일 있는데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면 예를 들면 10월 14일까지 반환하면 50%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전에 7일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은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불리하게 바뀌었다. 유리하게 바뀐 건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그죠? 10일 전까지 반환하면 얼마를 돌려준다? 100분의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시험에 그 다음 7일 내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옆에다가 7일 내로 X 해놓습니다. X.
자, 내려갑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3번. 이제 원서도 접수했으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시험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옆에다가 절대평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1차 시험 여기 민법과 개론입니다. 40점은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뭐라고 부른다? 절대평가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평가가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슬쩍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완전 곡소리 납니다. 공부하시는데 상대평가면. 상대평가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기관에서 원래 10,000명을 뽑겠소. 이렇게 인원을 딱 정하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를 합격자로 합니다. 그럼 1등부터 10,000등까지 합격자니까 10,000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점수가 80점이 나와도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지.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80점을 받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공부가 얼마나 넓게 해야 되고 깊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보다도 내가 점수를 더 받아야 되니까. 그걸 상대적 평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곡소리 나는데 지금은 무슨 평가로 간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든 나든 관계없이 평균 60점이면 모두 합격자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야, 너도 열심히 해서 60점 받아. 나도 60점 해서 60점 받을게. 우리 서로 합격하자. 이거 화기애애하잖아요. 상대평가로 딱 가면 네가 되면 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어제 나왔던 자료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 그치? 혹시 빌려주더라도 틀린 거 이런 거 빌려주게 되는 거라. 그치? 그럼 그 분위기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평가로 가면 곡소리 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4번이나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지금은 절대평가지만 언제든지 상대평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대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누가 상대평가하자 그럴까요?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이 또는 지금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걸 뭐라 부른다? 기득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상대평가해야 된다. 절대평가 해야 되지. 그래서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죠. 내가 합격되고 나면 내년부터 합격자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안 나오는 게 좋다. 한 놈도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한 놈도 안 나오는 게. 그죠? 자기 입장도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욕할 입장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야, 중개사 너무 많다. 숫자 줄이자. 아니면 정원제로 하자. 쿼터제로 하자. 예를 들면 성북구에서는 해마다 20명만 개업하도록 해주자. 쿼터제, 정수를 정해놓자.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누가 그런다? 현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죠? 중개사 인원 너무 많다. 숫자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올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는 27회 시험은 절대평가할 것이다. 상대평가할 것이다. 모른다. 이래야 됩니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공고일에 그 방법을 게시해 줍니다. 절대평가다, 상대평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평가할지 절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27회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절대평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왜 많아야 되는가 하면 벌써 26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럼 26회에서 1차를 합격한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니부터 상대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적으로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로 가려면 최소한 2년 뒤에는 해야 돼. 2년 뒤에부터는 상대평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 27회도 뭘로 간다? 절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론 이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상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고시 3대 자격증 중에 지금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도 동일한 날 치다가 분리시켰거든요. 2, 3년 됐어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은 내내 후년부터는 상대평가 하겠다라고 예고해놨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부터 자꾸 이렇게 실행을 해본다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원래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럼 2차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2번의 첫째 줄.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내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옆에다가 역시 뭐 적어야 된다? 절대평가. 그래서 2차 과목도 똑같이 뭐 한다? 절대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출하나 겁시다. 미리 선발 인원을 공고하면 딱 줄 거놓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선발 인원을 공고했다는 말은 원래 5,000명을 뽑겠다, 10,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독점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옆에다가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대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동점자의 처리 뭐 이런 건 읽으시면 되고. 자, 4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의 임명.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출제위원이 누굽니까? 출제위원이 누굽니까? 출제위원이 누굽니까? 민법, 학개론, 공인중개사법을 출제하는 사람을 출제위원이라고 합니다. 개념 잡으셔야 돼요. 이런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합니다. 시험시행기관장에 동그라미 딱 넣습니다. 그때 시험시행기관장은 누구라고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옆에다가 위원회, 옆에다가 위원의 임명 받아쓰기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 찾으셨죠? 옆에다가 위원의 임명. 위원은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의 임명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국토장관 임명. 그렇게 딱 거기서 구분하라고요.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시험시행기관장.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그거 구분해보라고 받아쓰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드디어 자격의 취소라는 사유로 접어듭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위반 행위를 하면 자격증이 취소되겠죠.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자격을 준비하는 여러분한테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가 지금 따라오는데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의사시험이나 약사시험에서도 의사시험이나 약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뭐를 위반하면 의사 자격 취소, 약사 자격 취소라는 사유가 있겠죠. 있는데 그거 시험에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와 정지되는 사유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감각을 좀 살리게 하려고 자격증이 왜 취소될까요? 그렇죠. 뭔가 위반을 했으니까 취소되겠죠. 자, 일단은 취소권자부터 봅시다. 누가 취소합니까?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의 줄을 딱 꺼놓습니다. 이 교부한 시도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각이 살렸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원래 원칙적인 실시기관장이 누구다? 시도지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대체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근데 자격증은 서울시장한테 교부받고 경기도 일산에 가서 중개업을 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의정부에 가서 중개업을 하는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경기도 지사, 의정부는 경기도죠. 경기도지사가 뭐를 관할한다? 사무소를 관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지만 내가 의정부 가서 일한다. 용인에 가서 일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의정부나 용인은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사무소가 어디 있다? 경기도에 있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고 경기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위반한다? 경기도에서 위반한다? 상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위반하지. 일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감각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두 사람 있는 거라.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누가 자격을 취소시키겠느냐. 지금 이거 물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고 일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반을 하게 되면 어디서 위반한다? 경기도에서 위반하지. 일을 하는 데서. 그죠? 위반하더라도 자격증은 반드시 누가 취소시킨다? 교부한 사람이 취소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줄 것이었는 거 자격은 취소를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격증 이름이 호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교부한 사람 말이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여러분이 자격증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하는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겠지. 그럼 제주도지사는 취소를 못 시킨다니까요. 누가 취소시킨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스토리 돼 있죠?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2번이 본론으로 자격을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부정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자,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쓰게 했대요. 내 이름을 쓰는 걸 뭐라고 그런다? 양도대여잖아. 그러니까 3번하고 같은 말이잖아.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 묶어놓고 양도의 동그라미, 대여의 동그라미. 자, 양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양도는 너 쓰라 이거 양도예요. 대여는요, 얼마 받고 쓰라 이거예요. 대여. 밖에 나가면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는 분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봤어요? 있어요 하시는 분 봤어요? 아마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 곳에는 다 양도되어 다 있습니다. 뭐 약사 자격증도 빌려서 한다 이런 데도 있고, 그죠? 다 양도되어가 있는데, 물론 적발되면 취소예요. 제가 왜 물었냐면 양도는 너 쓰라 이거 양도고, 대여는 얼마 주고 쓰라 이게 대여인데, 이제 얼마 주고 쓸까요? 난 그거 물어보려고 물은 거예요 지금. 양도 대여한다 그랬죠? 그럼 얼마쯤 빌릴까요? 50만 원 금액이 탁 나왔습니다. 양도 대여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니까 금액이 막 이렇게 막 탁 떨어지는. 형 있다고요? 그 얼마 주고 빌렸답니까? 80만 원. 70만 원. 그럼 금액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양도대여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근데 금액은 정확한 가격은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런데 부동산 시세가 좋으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뭐 경기가 없으면 내려가겠죠. 근데 대략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년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해요. 1년에 50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한 40 얼마 되겠죠. 1년에 얼마 받으면 500, 달달이 받으면 한 50,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양도대여다. 적발되면 취소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적발. 자, 내려가면 4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 정지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정지 받았는데 뻐적뻐적 일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취소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가 다른 계공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 이것도 이중소속이잖아. 그죠? 뻐쩍뻐쩍 일하고 있으면 무조건 취소돼요. 6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때 징역형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격 취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노래 제목이 이렇게 갈 겁니다. 자격 취소 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야 돼.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그죠? 자, 다시. 자격 취소 사유가 뭐라고요? 양대부정징. 양대부정징의 양이 뭐다? 양도하거나. 요거는 노래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안 바쁘기 때문에. 대가 뭐다? 대여하거나.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 취소 사유는요 하면 노래 제목이 뭐다? 양대부정징.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격 취소는 안 물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러면 좀 기억하기가 안 좋겠나요? 이 징하게 이런 말은, 제 친구가 저기 군산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보편운적으로 우리는 오늘 날씨가 되게 덥다, 엄청 덥다 이러잖아. 그죠? 우리 군산에 있는 친구 이래요. 날씨 징하게 덥다 이런 말이에요. 징하다라는 말이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된다. 됐죠? 제목은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1월, 12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아직 가사는 몰라도 돼요. 노래만 잡아놓고 무슨 말을 한다더라 그것만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월 달 한 두 번 좀 요 과정이 지나가면 그렇게 만드는 표를 내드릴 겁니다. 그 표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암기할 게 나와요. 중개사법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 자격 취소 사유가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된다. 3번 내려갑니다. 자격 취소할 때는 1번 반드시 뭐를 한다? 청문합니다. 청문회 동그라미 놓고 청문은 네 억울한 사실이 없나 이래 물어봐 준다고요. 청문하고 그 다음에 취소 보고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4번 자격 취소의 효과. 물으나 마나 아까 배우신 거 있죠. 자격이 있다가 이렇게 하면 취소 딱 되면 몇 년 동안은 시험 칠 수 없다. 3년 동안은 시험 칠 수 없다. 아까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의 제한됐고 3번 자 자격증이 없어지면 등록도 취소됩니다. 영업도 못한다. 당근이요 당근. 그죠? 그리고 자격증의 재교부가 들어오는데 자 가볍죠? 자 이렇게 자격증 받은 자가 왜 다시 재교부 받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는다. 그때 누구한테 재교부 받을까요? 교부한 항상 시도의사 하면 안 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받습니다. 그때 재교부 받을 때는 약간의 수수료가 있다. 그 정도는 천천히 확인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4조 아주 편안한 한 시간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오늘부터 수업이 본론이라는 뜻이 이제 이건데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로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도 공부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땄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뭐를 할 것이다? 중개업을 하겠죠. 중개업을 하려면 신호 등 들으셨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파트가 무슨 파트다? 사무소 등록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파트로 접어드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영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